안녕하십니까. 자,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보름 정도 남았죠?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정치, 사회 뉴스 중에서 10대 뉴스를 한번 제 나름대로 꼽아봤습니다. 제가 그래도 기자 생활을 30년 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정치, 사회 분야에 관해서는 저 나름대로 그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10가지 뉴스를 순위를 매겨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10번째 정치 사회 뉴스라고 했습니다. 10번째. 이번에 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검거된 것. 이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1986년부터 96년 사이에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에서 그게 한 반경 2km 정도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졌죠. 근데 이제 성폭행을 하고 살해하는 이런 수법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범이 지금까지 그 8차 범죄의 범인만 잡혔다고 해서 8차 범인은 한 20년 정도 복역을 하고서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범이 아니었고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이 진범이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이춘재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미 다른 범죄 혐의로 해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진범으로 드러났느냐? 그건 DNA 대조기법. DNA 대조기법이 1986년 96년 이 사이보다 지금은 월등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DNA 대조기법으로 결국 그 8차 범죄도 이춘재가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이제 지금 현재 전반적인 재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 당시 진범이라고 몰려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사람은 고문을 받았다. 이런 것까지도 지금 검찰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범을 잡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영구 미제 사건 중에 하나였던 화성 연쇄살인범의 진범이 잡혔다 하는 게 10번째 뉴스요. 9번째는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건입니다. 이거는 올해 5월 29일에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다뉴브강이 있죠. 거기에 그래서 한국인 관광객 33명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이게 대형 크루즈선이 이 유람선을 추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몰했고 이 사고로 해서 35명의 탑승객, 그러니까 한국인이 33명이고 현지인 승무원이 2명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2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25, 헝가리인 2명, 그리고 한국인 1명은 실종이 된 사건, 불행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다뉴브강에서 있었다. 이것도 올해 사회 분야를 장식한 꽤 큰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버닝썬 게이트라고 기억나시죠? 이게 사실은 작년 11월 달에 처음 아주 우스운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강남에 있는 클럽 버닝썬에서 단순 폭행, 그러니까 누가 맞았다 이래서 이제 시작된 사건이었는데 그게 거기에 이제 경찰이 와서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오히려 버닝썬 클럽 쪽의 사람들을 옹호하더라 해서 유착. 그 다음에 그럼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빅뱅의 승리다 어쩌고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막 수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빅뱅 멤버인 승리의 성접대 알선 의혹. 그 다음에 그 버닝썬 관련자들의 마약 투약 의혹. 그 다음에 승리와 또는 그 주변 사람들의 원정 도박 의혹. 여기에다가 올 한 해를 더 떠들썩했던 얘기는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물, 동영상 이런 것들을 공유한 사이트가 또 들통이 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가수 정준영 씨, 배우 정준영 씨. 거기다가 경찰과 이 버닝썬의 유착 의혹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로 뻗어나가다 보니까 이걸 버닝썬 게이트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죠. 이 과정에서 이제 연예인 정준영이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정준영 카톡방에서 그걸 막 공유하고 뭐 보고 한 가수, 연예인 등 뭐 7명이 은퇴하고 퇴출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버닝썬 사건을 무마한 의혹이 있었던 경찰총장 뭐 이렇게 불렸던 윤규근 총경이 이제 뭐 검찰에 조사를 받았는데, 이 윤규근 총경은 그 조국 민정수석 산하의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또 조국 사건과도 연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연루가 돼 있었던 이 사건이 그 8번째로 꼽힙니다. 그 다음에 또 7번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혐의 구속, 이겁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수건사업이 이제 상고법원 도입이었죠. 그런데 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법원 행정처를 앞세워서 행정부, 언론계, 입법부 이런 데 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비를 하면서 또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법조계에는 이제 압력성 뭐 이런 걸 가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사법행정권 남용이다 그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청와대하고 재판거래 의혹까지 있었습니다. 이 재판거래 의혹은 그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의 뭐 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 대법원에서 그 최종 판결을 미뤄왔던 겁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올바른 판단일 수도 있는데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어찌됐든 이런 것들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구속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헌정사상 최초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둘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여야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갈등을 벌인 일, 뭐 이것도 굉장히 그 올 한 해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입니다. 민주당이 원래 올해 4월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그 다음에 또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법,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뭐 이렇게 해서 요 크게 얘기하면 이제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의 관련 법안을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하면 그게 그 상임위에서 일정 기간 논의를 안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게 패스트 트랙입니다. 근데 3분의 2가 원래 민주당으로는 안 되니까 여기에 이제 정의당, 바른미래당, 손학규계, 그 다음에 민주평화당,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가칭 대한신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민주평화당에서 호남 출신 의원들 일부가 떨어져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그거를 4+1 이렇게 얘기하는데, 흔히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패스트트랙 진행을 하고 지금 뭐 연내에 곧 뭐 상정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선거법은 지금까지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한 경우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같은 곳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이 패스트트랙 갈등, 이것이 극대화되는 게 바로 올 한 해였다. 그래서 어찌 보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며칠 좀 시간은 있죠. 그래서 좀 진정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패스트트랙이 갈등이 이대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다면 그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무슨 얘기?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130억 원을 선고받았었죠. 그래서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올해 3월 6일에 보석이 허가돼서 지금은 밖에 나와 있지만 외부인 접촉은 금지돼 있고 뭐 사실상 가택연금 비슷하게 지금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3월 6일 날 보석이 허가되긴 했지만 원래 2월 달에 재판부가 교체되는 바람에 4월 8일에 구속기한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야, 이 보석을 신청할까 말까 했는데 결국 뭐 한 달 정도 좀 일찍 나와서 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났었는데 파기환송이 되는 바람에 다시 고등법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올해 4월 달에 구속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은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2년 이렇게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났고 다른 국정농단 사건은 미결 상태고
그러니까 확정 판결 난 그거를 그 형기를 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4월 8일에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됐지만 확정 판결 난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거나 뭐 이렇게는 안 되는 그런 사태를 맞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허리 디스크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9월 16일에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해서 어깨 수술을 받긴 했는데 그걸 치료하고서 12월 초에 재수감돼서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곧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파기환송심에서 확정 판결이 되면 형량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죄 취지로 했던 것들을 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형량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또 대법원으로 와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정상적으로라면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확정이 안 된다. 그런 것이죠. 그 얘기는 곧 4월 총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런데 만약에 비정상적으로 이거 고등법원에서 한번 다뤘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자. 그리고 대법원도 이거 우리 한번 했던 것이다. 그리고 빨리 하자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총선 전에 사면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정상적으로는 사면은 총선 전 사면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하는 점. 그래서 하여튼 올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여전히 재판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사실은 올 한 해 상당히 문제도 많았고 하여튼 논란을 벌였던 건데, 자,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해법을 둘러싼 한일 간 갈등. 다 기억나실 겁니다. 2018년 10월에,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을 해야 된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었죠. 그런데 일본 최고법원은 이 부분에 관해서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최고법원이 서로 엇갈리는 판결을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판결을 한 것이죠.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1965년에 그 한일협정의 효력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그런데 그거 거기까지 갈 것까지는 없고, 그래서 하여튼 양측이 이걸 합의점을 찾지 못하니까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무역보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수출 규제 국가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거를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으로 이제 수출 절차를 굉장히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었는데 그 간소하게 해줄 수 있는 거를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됐다. 그럼 이제 훨씬 까다롭고 하나하나 다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무역보복이죠. 그런데 이 무역보복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잘 기억나실 겁니다. 자기가 일본 친일파 반일 어쩌고 해가면서 죽창가 이거를 링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선동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지소미아라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있는데 이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지소미아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압력을 넣어서 한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맺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11월 달 최종적으로 미국의 압박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냥 조건부로 유예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정쩡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는 앞으로 안 될 거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갔는데 우리는 조건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런 어정쩡한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무역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래서 올 한 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논란을 빚었던 그런 얘기고 이 논란은 현재도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제가 네 번째로 꼽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꼽은 거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입니다. 이것도 아직 검찰에서 수사 중이죠. 작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해서 하명 수사 의혹이 있었고 이것은 곧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사석에서 형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최측근인 송병기 부시장이 김기현 울산시장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를 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를 청와대 행정관이 부분 편집을 해서 그래서 경찰에 이 첩보 문건을 내려보내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수사를 했는데 이 수사하는 과정에
온갖 수상한 일들이 지금 하나 둘씩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청와대와 울산경찰이 직접 경찰로부터 청와대가 지방선거 전에 8번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거의 청와대가 정치 공작을 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당정청이 송철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정치 공작 사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문제까지 번질 소지가 있어서 아마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일파만파의 권력형 스캔들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올 한 해를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 바로 조국 일가 비리 수사와 청와대 검찰 간 갈등입니다. 요걸 제가 두 번째로 꼽았는데,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의 문 대통령이 내정을 하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죠. 그런데 검찰이 이 의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니까 여권이 총동원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매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친문 세력들은 조국 수호를 외치면서 서초동에 모여서 집회를 했고, 이른바 자유한국당 또는 정의를 외치는 세력들은 광화문에 모여서 조국 구속을 외치는 국민이 양분되는 사태를 빚었습니다. 숫자는 물론 광화문에 모였던 분들이 더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국은 이제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났는데 그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구속이 됐습니다. 무려 15가지 혐의로 구속이 돼 있고 현재 조국 전 장관은 수사 중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여권은 이제 지금까지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계속 압박하고 있고,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이제 인사를 앞당겨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손으로 임명한 검찰총장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달복달하는 이런 사태,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 충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연말을 맞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지만 굉장히 큰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그럼 정치 사회 분야의 첫 번째 뉴스는 뭐냐? 역시 미국 관계죠. 작년 6월 12일 날 이제 미국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때만 해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케미가 잘 맞는다. 참 김정은은 스마트하다.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6월 12일 날 만났죠. 근데 올해 2월 말에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노딜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 비핵화를 하자. 그리고 북한은 영변만 하자. 영변만 하자는 건 비핵화가 아닙니다. 이걸 계속 주장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협상이 성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관계는 이제 끝나나? 그랬더니 웬걸요 6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판문점을 방문하면서 김정은과 만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주선 정도만 하는 그런 들러리 역할을 했죠. 근데 거기서 실무협상을 곧 열기로 했는데 그 실무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지금까지 왔고, 북한은 계속해서 제재의 전면적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비핵화를 확실한 진전을 보기 전에는 제재가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와라. 그 시한은 연말까지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국 관계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걸핏하면 2년 전에 전쟁을 치를 뻔한 한반도 문제가 평화로 전환됐다. 그게 문재인 정부 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2년 전 상황으로 지금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고, 하버드대 교수는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 50%에 육박한다는 전망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미국과는 여전히 냉랭한 기류가 있고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평화 프레임, 이거는 이미 깨진 지 오래고, 결국은 문 대통령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펼치고 있던 대북 정책은 환상이었다. 신기루였다.
이런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한 해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올 한 해 벌어진 일 중에서 2019년 정치 새해 분야 10대 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이런 식의 불안한 뉴스가 없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 정말 감사합니다.